전국의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메디 홍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의대 입시의 가장 기본 학생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필요성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김영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마지막 의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원서를 조금 정리하고 오늘아 조금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많은 인원들이 있다가 고등학생들의 이제 그만큼 기회가 폭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일 선생님도 이제는 주로 우리 고3 수험생 또 고등부 수험생들 그 이전에 심지어 중학교 수험생들 신경들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어떤 학생들을 보고 이제 의대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의사되는 부분과 사실은 저희 때는 그냥 학력고사 잘 보면 됐어요. 그쵸. 공부 잘하고 그냥 간단합니다. 탑 0.1% 안에만 들어가면 됐는데 요즘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 의대 입시를 위한 학생부 관리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또 학생부 관리가 또 필요한지, 본질적으로부터 우리 애는 학생부 관리 없이 그냥 수능 잘 봤어, 0.1% 안에 들어서 그래서 의대 합격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김영일 선생님이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일단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거 먼저 진단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입학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수시고 하나는 정시인데, 정시는 지금 수능 100%로 거의 가는 모드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에서도 사실은 수능을 잘 보면 특별히 학생부가 필요 없죠.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0.1% 아니면 더 이내로 들어와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의대 정시로 합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충원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은 아마 수시나 정시나 같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반드시 학생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의학이라는 의사라는 직업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친구들과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의사가 돼야지 공부 잘하니까 좋은 성적을 유지해서 그냥 최상위권의 의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의 학생부를 놓고 보면 눈에 좀 보이죠. 그래서 학교의 입학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이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관심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학생부 관리이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스카이캐슬 과장인가요? 현실인가요?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완전히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최상위권의 어떤 의대 입시라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 특히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정보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학생부를 어떻게 조금 더 잘 쓸까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그 도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됐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어떤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라고 단어를 써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현실이 좀 그렇다.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준비해서 좋은 어떤 학생부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기에는 그 고등학생의 어떤 시야 조금 좁기 때문에 그 의대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조언을 좀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드라마는 허구이긴 합니다만은 개연성 있는 허구, 우리가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이 테마를 가지고 오늘 김영일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나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되는 어떤 그냥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다양한 직업을 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그냥 단순히 의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야의 어떤 의사가 돼야지 라고 이제 좀 꿈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의사가 돼야지 하고 막연하게 의학적인 어떤 목표만 갖기보다는, 제가 항상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 방탄소년단에서 조사하지 않냐,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패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지 않냐. 그런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너는 그런 정보를 찾질 않냐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진로 탐색의 과정에서 단순히 직업만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어떤 의사가 돼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과정들을 학생부에서 좀 보여주면 아무래도 좀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부 관리 시작 시점 부분인데 네. 중학교 때 학생부 관리도 있고요. 네. 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의대를 가야 되는 중학생들을 네. 위해서 네. 사실은 이 학생들의 상당수는 과고라든지 그와 같은 별도의 특수 목적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의대 입시를 상담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입시를 또 컨설팅을 많이 의뢰해 옵니다. 네. 의대 가려면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과거 가서 폭망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라는 시장 자체는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유수의 이제 출신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상위권의 어떤 학교라고 해서 이 친구가 무조건 붙는 건 아니고요. 학교가 좀 떨어지더라도 나름 이제 이쪽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관리를 하고 준비한 어떤 흔적이 있으면 어떤 합격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네. 많이 봐.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어떤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 속에서 성적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기 나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진학을 했어도 네. 주로 생명과학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네. 또 의사 쪽으로 또 의대 진학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원래 그 과거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과고 출신들 친구들이 의대를 지원하는 현 시점에서 과고 출신들이 의사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학생부를 만드는 입장에서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네.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의 어떤 학생부가 대학에서 제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대한 것들은 묻지도 않고요. 네. 서류 제출도 안 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적인 성과를 이룩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학생부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네. 김영현 선생님께서는 고1부터 시작해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고1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금 쉬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고1 때서부터 학생부 관리를 시작해라는 테마를 가지고 유명훈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네. 급 진지 모드로 좀 전환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가볍게 우리가 과연 의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또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있겠는데 막상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폼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의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부터 시작해라. 역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고2 때부터 시작하면 이미 늦었나요? 늦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도 1학년 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1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2학년 때부터 의사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삶의 방향을 모색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2학년 때부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늦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준비해온 과정을 단기간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고1 때 네. 진로 발달 상황 네. 또 희망 진로 부분법 네. 네. 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의사랑 전혀 무관한 네. 뭐 생명공학자도 아니고 네. 전혀 무관한 네. 물리학자 항공 뭐 파일러트 네.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고2 때 전문 직업의사 네. 이렇게 진로 학습이 바뀌었어요. 네. 입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가요?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충분히 자기가 고민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마
면접에서 아마 물어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서류 상황에서도 자기가 왜 물리학자의 어떤 꿈을 갖다가 갑자기 생명과학 쪽인 의사가 되려고 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 왜 그것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통 이제 대학교 지원 과정과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1 때 진로 희망이 네. 전혀 다른 분야여도 네. 학생부 관리를 고2 때서부터 직업의사 중심으로 해서 전환되어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여러분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부분 것의 시점 고1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고2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불리기 있는 건 아니다라는 김영일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의대 입시 학생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네. 1학년 1학기 성적, 네. 심지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네. 의대 입시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나왔다. 네. 이미 판가름 났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네. 역시 학생부 관리 그러면은 고1 때서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 학과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의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최상위권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과정이 많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그 나중에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자신의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성적이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성적이 떨어진다라거나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아주 냉혹하네요. 네. 고1부터 학생부 관리 시제랑 네. 관련된 테마 기준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학생부 관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김영일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이선서 히포메디 김영일 선생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세 번째 편입니다. 우리가 교과 성적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는 앞의 영상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과연 이 교과 성적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 네. 관리 방법, 또 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학교 성적에 있어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교과 성적 관련해 가지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고1, 고2, 고3 네. 그 부분 것의 교과 성적을 관리함에 있어서 네.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요소가 네.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특히 주요 과목 영어라는 수학을 미리 중학교 때 다 끝내놔야 된다. 네. 속설이다, 정설이다. 저는 속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리 배운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고 탐구를 한다면 전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을 받는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반드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의 하나의 전략이지, 고등학교 성적을 잘 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 와서 충실히 해도 네. 충분히 의대 입시에 관련된 네. 수준의 성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기간의 성적을 관리해 감에 있어서 과목들이 고1 때까지는 이제 공통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 입시에서는 퍼센트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죠. 네네네. 고1 때 의대 입시의 성적을 확보를 했는데 네. 고2, 고3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다음 도약의 기회를 더 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네. 고1 때 의대 입시에 준하는 성적을 못 받았었을 때 이 네. 학생이 펼치는 전략은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과연 그러한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2, 고3 때 오히려 더 최대한 교과 내신을 끌어올려야 될지 부분과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나은가요? 아예 정시로 돌아서는 게 나을까요? 정시에서 0.1% 안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신을 신경 쓰고 학생부를 관리하면 그만큼 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항상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0.1%
0.1%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2, 3학년 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교과 내신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턱대고 1학년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네. 정시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 좀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이제 친구들이 보통 다시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재수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대 입시를 위해서 3수를 하고 4수를 하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어떤 과정을 생각해 놓는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수시도 같이 준비해 놓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과 내신 성적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목고에 속해 물론 과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저희가 휘문 다녔는데 6등급 이와 같은 학교에서 교과 내신이 안 나왔다. 보통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시로 미리 돌아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강남권이나 과고 출신들에서 5등급이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정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5등급 이내인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제 하는 어떤 특히 이제 저 과고를 좀 사례를 들으면 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될 때 보통 프로젝트형이라든가 뭐 어떤 자기 탐구 과정에 대해서 실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고등학교 내신을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고에서 6등급, 7등급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부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바로 정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그 가능성은 낮지만 고1 때까지의 성적이 끝났습니다. 고2 때 결국은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고 항상 이제 고민되는 게 있죠. 꼭 생명과학을 해야 되느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 2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쌓아야 된다라고 아마 의대에서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학생이 의사를 지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학생부상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은 공략을 받을 거고 그 부분에서 많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 내신에서 그와 같이 선택을 주는 학교들이면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수능에서 이제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과 또 교과 내신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능을 해당하는 과목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교과 내신도 충실히 하고 수능도 그 과목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정시파들 있지 않습니까? 물리, 지구과학으로 승부하겠다. 가능한가요? 계속 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자체는 0.1% 안에 들기만 하면 어떻게든 의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가능은 하다. 자, 생명과학 관련해가지고 뭐 화학과 생명과학 있고 1, 1, 1, 2, 2, 1, 2, 2 뭐 다양하게 학생들이 수능 과목을 이제 선택하고 또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오퍼해 주느냐 그 개설로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폭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일단은 교과와 관련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것은 의대 준비생으로서 기본적인 방침인데 기본 교과 국영수랑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 부분 것에 그 공부의 밸런스가 질문을 좀 많이 들어와요. 수학에서 등급이 하나 밀려도 나는 과학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의학적성에 맞고 그 부분 걸 강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요 과목도 단위수가 크지 않습니까? 수학은 한 번이라도 2등급으로 내려가면은 불리해진 맞나요? 전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2등급이 좀 나오면 그만큼 불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에서는 꼭 내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전반적인 비교과 활동도 보고 또 그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공부했는지를 조금
어필을 한다면 당연히 면접의 기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입시를 위해서 교과 성적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네. 뭐 각 학원들에서 네. 입시학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의대 특별반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내신 관리를 네. 해서 네. 의대 입시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네. 아주 우문인 것 같지만은 네. 꼭 이 교과 성적 관리를 위해서 의대 전문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인가? 그 의대 전문 학원이라는 게 잘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신은 정확하게 많이 따놓는 게 일반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다녀서 내신을 따든 자기가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내신을 따든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지원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일반고에 한해 네. 그 일반고에 한해서 기본적인 내신은 당연히 뭐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당연히 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입시를 위해서 네. 의대학원은 필수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네네네.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하간에 네. 본인이 자기 스스로 교과 성적을 따도 되고 네. 아니면 일반 학원 가서도 네. 얼마든지 교과 성적을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의대 전문을 표방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 그 학원들이 꼭 필수적 코스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전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비교과 설정을 한다거나 그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야기들을 조언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순히 내신을 위해서 그런 어떤 네. 학원을 다닌다라는 거는 뭐 그 학생이 그 학원을 통해서 효과를 얻고 성적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긍정을 하고요.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혼자 내신을 딸 수 있으면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교과 성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 학생들이 흔히 타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학생 꼭 교과로 진학을 하려다가 네.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종합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죠. 종합으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네. 네. 그래서 교과를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가 뭐 정도 3등 안에 들어갔다. 상위 몇 퍼센트, 0.1%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비교과 활동과 타협해가지고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돌았을 때 네. 보통 일반적으로 반드시 교과에서 종합으로 돌아올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지역 선발이 많아지지 않았었습니까? 지역 할당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역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서 학생부 교과를 공략하는 것이 있는 만큼 네. 무조건적으로 고2까지 성적을 한 다음에 고3 때 타협을 해서 나는 종합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또 그만큼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어머님들이 이제 하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머리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조금 중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어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런 전략이 좀 먹힐 가능성이 있지만 의대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경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써서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과냐 종합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내신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요소고 어떻게 교과를 쓸지 종합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도 같이 처음부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교과 성적은 네. 나중에 결국 9월달에 원서를 넣는 거고 네. 물론 컨설팅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기는 하겠지만은 네. 끝까지 챙겨라. 네. 그리고 특히 지방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잘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교과 활동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능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의대 입시를 위한 학생부 관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메디 김영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네. 의료 봉사 활동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네. 얼마나 많이 되고 자소서 이거 써야 되느냐. 그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학교에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10점, 그 다음에 이런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8점 이렇게 계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교과 영역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소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양로원 봉사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했던 고민들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질병을 대하는 태도, 환자에 대한 접근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활동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한 친구들이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자기의 내용을 잘 풀어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재라든가 어떤 활동 자체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러니까 인성적인 어떤 측면 고민을 했는가, 윤리적인 고민, 이런 어떤 고민들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활동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의사라는 어떤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료 봉사 활동이 이제 당연히 좋은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어떤 진료를 도와주는 어떤 의료 봉사 활동이 아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노인정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든, 지하철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든, 아니면 뭐 정말 지역의 어떤 그냥 뭐 봉사 활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서 접근을 하든, 그 선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좀 구성을 하면 나중에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훨씬 더 풍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봉사활동의 내용이 의료 봉사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의료 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봉사활동. 네. 그러면은 이들을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 굳이 네. 그 봉사활동의 내용이 네. 꼭 의료 봉사활동 아닌 일반 봉사활동으로 해서 네. 갖추어 나가도 지장은 없지만은 네. 나중에 이 부분 것을 대학 원서 접수할 때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거는 그럼 자소서 작성이라든지 네. 뭐 또 생기부의 교사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써주느냐, 네. 이런 부분까지도 달려져 있기 때문에 네. 봉사활동의 내용이 네. 반드시 의료적이어야 되고 네. 반드시 뭐 관련되는 거야 될 필요는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봉사활동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 의사에 대해서 직업 윤리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 더 나아가선 의료 제도,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 가능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게 맞습니다. 여기서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아빠 카드, 엄마 카드 또 나오는데 부모님이 뭐 그래도 아는 병원도 있고 예. 또 어떠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거기서 봉사활동을 한 거나 네. 근데 아무런 그런 연구 없이 네. 그것도 병원도 아니고 의료도 무관하고 네. 그냥 일반 평범한 학생이 네. 그냥 봉사활동을 했었을 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생님 전문 컨설턴트로서 네. 이런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접근해야 되고 이것을 의료랑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노인봉사활동 같은 게 이제 요양원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봉사를 일반적으로 많이를 하게 됩니다. 뭐 멘토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요양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르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알츠하이머라든가 알츠하이머. 뭐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한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학업적인 어떤 영양 부분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독서 얘기도 할 텐데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해서 알츠하이머에 관심을 가졌으면 현재 어떻게 알츠하이머가 치료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메꿔 나간다면 단순히 이제 의료봉사에서 어떻게 도와줬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비교과활동 편 의료봉사활동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교과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동아리죠. 동아리 활동. 자, 의대 입시를 위한 비교과 활동, 의대 입시를 위한 동아리 활동은 따로 이런 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만 돼요. 학생이 관심이 생기면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열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아리도 그쪽 관련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돌아가면서 의료의 어떤 관련된 어떤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을 한다던가, 그리고 스크랩을 통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더 나아가서 학업적인 능력이 조금 더 되면 의학과 관련된 어떤 질병과 관련된 뭐 외국의 아티클을 읽는다든가
전문 서적을 같이 공유하는 어떤 서적을 같이 읽는다면 뭐 나중에 이제 쓸거리도 많아지고 자기소개서에서 면접에서도 이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약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저는 학업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좀 동아리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아리를 선택하면 단순히 이 선배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더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학업적인 어떤 단순히 내신 성적이 아닌 자기 스스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찾아봤다라는 자기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활동 외의 비교과 활동으로서의 동아리에 네. 있어서 네. 그 동아리의 성격이 네. 그저 단순한 취미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네. 학술 동아리.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연구회. 그렇죠. 네. 네. 이런 쪽이면은 오히려 이제 전공 관련성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학술 연구 동호회에서 그냥 막연하게 학술 연구 동호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대학교에 있는 어떤 뭐 생물학 교과서를 그냥 같이 한번 정독을 해본다든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이 결국은 다 의학을 위한,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해놓은 준비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과가 정말 교과 말고의 영역이 아니라 네. 하나의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네. 어느 분야, 어느 내용, 아까 봉사활동에 있어서만큼은 그 봉사활동의 내용보다는 그 의미를 나중에 살려주는 것이 좋은데 네. 비교과 활동의 동아리 활동만큼은 네. 가능한 그 내용마저도 활동의 내용도 예. 동문적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네. 라는 김영일 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비교과 활동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독서가 남았죠. 네, 독서는 조금 별도로 한번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네. 교과 저기 너무 어려웠어요. 교과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네, 오늘은 그래도 선생님 전문 분야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가지고서 네.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교과는 스스로 하는 거고 비교과는 부모가 하는 거. 부모가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뭐 꼭 부모님이 어떤 비교과를 해라라고 활동을 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이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의 어떤 연결, 부모님의 능력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최근 모 법무부 장관의 따님,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네.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의대가 없어가지고 네. 의전 체제니까 네. 학부를 생명공학부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전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비교과 활동 이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이제 많은 어떤 대학생들, 의전원을 준비하든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뚫어서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인턴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봉사활동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부모님이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한 학부모님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교과 성적 봐주고 네. 비교과 활동도 이제 필요한 부분 것을 전문가 모셔가지고 전달했는데 네. 나중에 그분이 네. 그 지역 병원의 대단 의사 쪽이시죠. 근데 이런 아주 특별한 사례를 네. 일반화해서 네. 드라마에서 다루고 네.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학생 스스로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의식과 네. 또 미래 직업관을 갖고 있으면은 네. 당연히 비교과 활동 빠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R&E, 네네. 네, 연구 과제 발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어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 네. 뭐 R&E 활동, 뭐 연구 과제 활동, 포스터. 어떤 뭐 정치인은 뭐 이것은 에세이, 입학 에세이, 뭐 좀 다양하게 있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도 해외 학생들 많이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아이비리그 유수의 연구계 그 대학들 그리고 그 교과의 AP, IB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해왔던 학생들이 네. 불국 의대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네. 우리 애가 논문이 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한 2년 전서부터는 논문 관련되는 거라든지 특허 관련되는 건 아예 기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문합니다. 논문이 아니라 과제 연구 발표다. 네. 뭐 등등. 이와 같이 어쨌든 학술 형식의 페이퍼 네. 이 부분 것을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특히 입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것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러나 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소논문 작성해야 된다. 네. 필요 없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 과연 학부생들 입학하는 어떤 고등학생들한테 기대하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석사 입학을 하는 어떤 친구들한테도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 학부생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대학교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은 더욱더 그 기초 공부를 하기 위한 또 기초를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 아티클을 썼다, 논문을 썼다, 페이퍼를 썼다, 포스터를 썼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네트워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진실되게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해외의 어떤 기사들 아니면 연구소의 기사들을 오히려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의료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진실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자주 추천하는 어떤 방법은 관련 어떤 책 같은 거라든가 어떤 대학에서 활동하는 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기본적인 생물학 교과서 를 오히려 요약하는 게 그런 아티클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 활동이랑 어떤 뭐 교수님이랑 연계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꼭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많고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하지 않은 입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R&E를 무조건 해야 된다, 소논문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다 그런 논문 R&D 활동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바로 지금 김현수께 얘기해 준 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 부분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킹으로 무엇을 해냈다는 것은 이미 대학에서도 그죠? 이번에는 초과된 거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올해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의대 학사 편입에서도 논문들을 안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입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학사 편입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친구들은 SCI급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성과까지도 얘기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건 실질적인 논문이 발표가 된 거고 SCI급의 논문에 자기 이제 이름이 아티클에 이제 쓰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조차도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논문에 참여하고 썼다, 일반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 학생이 정말 학업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했다라고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비교과 활동 편에 있어서 봉사 활동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논문 관련되는 물거에 대해서 의대 입시 컨설팅 김한일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대 입시를 위한 학생부 관리 독서 목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목록을 선택할 때 보통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제 추천하는 도서들과 관련돼서 의학이라든가 생물학 관련 책들을 추린 다음에 그거를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 입시 그 대학에서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제 제시한 목록을 보면 번역이 안 된 책들도 있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떤 고전 전문적인 서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의학과 관련된 어떤 학문에 관심이 생기면 그쪽 관련한 쉬운 책부터 시작해라 라고 보통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또 목록을 찾아보고 이 목록을 찾아보면서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풀어드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독서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학원입에서도 책을 읽은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할 때 저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려운 책이 아닐 것. 두 번째, 자기의 어떤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독서에 될 것.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책을 읽은 것과 주어진 어떤 목록을 찾아가면서 독서 활동을 한 친구는 목록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가까이하고 연구 성과를 굉장히 가까이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목록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정말 억주를 읽은 건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록들을 쓴 건지 정말 자기가 찾아 읽은 건지가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런 책이 좋다 이런 책이 좋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따라 읽기보다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읽 때 그 과정에서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 관심 있는 분야, 더 알고 싶은 분야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학과 관련된 간단한 에세이를 읽는다든지 의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는 어떤 봉사활동을 보여주는 에세이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독서 목록을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무슨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이 독서를 하는 어떤 찾아가는 과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이겠죠. 독서 목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방향들을 설정을 해주면 이제 학생부의 어떤 책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독서를 의미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했구나, 단순히 주어진 활용만 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